나와 내 가족의 안전은 내 손으로. 개그맨 김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권예리입니다. 예리씨, 민방위 교육 처음이죠? 맞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더라고요. 왜 저만 빼놓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농담이고요. 디지털 민방위 교육 훈련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제대로 배워볼 생각입니다. 새내기 대원으로서 정말 기대됩니다. 네, 사실 뭐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민방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해당되지 않아서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뭐랄까 굉장히 좀 시원섭섭하다고 해야 되나요? 잘은 몰라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저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재난과 재해 예방의 최일선에 선 그 의욕 넘치는 민방위 대원의 자세로 네. 열심히 다시 한번 교육에 임해볼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1강 민방위 교육의 기초가 되는 민방위 제도에 대해 배워볼까 합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민방위 전문가시죠. 사단법인 한국민방위안전협회 김태영 대표이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근데요, 군 복무 의무까지 마치고 생업으로 바쁜데 내가 굳이 민방위 훈련에 참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군인은 국방, 즉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그런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민방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민간인을 지키고 보호하자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험들, 예를 들면 교통사고, 화재와 같은 각종 사고나 재해, 감염병 확산 같은 다양한 재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집에서 요리하다가 가스불이 기름에 붙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당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일상은 평온해 보이지만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119나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무작정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 나아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자고 하는 것이 바로 민방위입니다. 대표님, 그럼 민방위 대원은 동원되면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민방위 대원은 동원이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임무가 있는데요. 민방위 대의 임무는 평상시 임무와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임무가 있군요. 그럼요. 먼저 평상시 임무부터 알아볼까요? 자, 평상시 임무는 민방위대는 거동 수상자 및 민방위 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 운영, 공동 지하 양수 시설, 대피소 등 설치 관리 등과 음향 관제의 훈련과 민방위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유비무한. 맞습니다. 또 필요시 소방 및 화생방 오염 방지 장비의 설치, 관리와 그 밖에 민방위 사태 예방과 수습, 복구, 지원 활동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무입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슨 소리를 듣게 될까요? 소리요? 비행기 소리? 민방위 훈련하면 꼭 비행기가 요란하게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말고. 그거 말고. 예. 사이렌 소리요. 그렇죠. 자, 사이렌과 같은 먼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게 되는데요. 민방위 대원은 부여된 임무에 따라 경보를 전파하게 됩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야겠네요. 경보를 전파한 뒤에는 주민의 대피, 소산을 돕고요. 교통통제, 등화관제, 소화활동, 그리고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파손된 중요시설의 복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같은 노력 지원도 하게 되죠. 이와 함께 민방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필요한 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이러한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을 잘 이해를 하시고 만약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거나 동원되었을 때는 민방위 대장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진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 안보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도 갈수록 되게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태풍이나 지진, 홍수,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재나 교통사고, 각종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 주변에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요, 대표님. 재난과 재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또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자, 대성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말만 다른 것 같거든요, 느낌이. 예. 네. 재난과 재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네. 예, 먼저 재해는 피해 입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천재지변이나 자연현상 등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자연재난은 잘 아시다시피 태풍, 홍수, 지진, 대설, 그리고 한파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 마비, 또 감염병 등이나 가축 전염병 등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큰 재해나 재난이 닥치면은 국민들이 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의 재난 또는 사고 예방에 노력할 책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해와 재난이 닥치면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 말을 잘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민방위 대원으로서 임무 역할도 잘 이해를 하셔서 평상시에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 상황에 매우 민감한 나라입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 최근 국제 정세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말 세계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드리자면 세계는 크게 소련의 붕괴 전후로 양분됩니다. 구소련 시절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으로 양분되어 이념을 중심으로 대립을 했죠.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로는 세계는 이념이 아닌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경쟁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적도 오늘의 우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어진 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북한과 이념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 참 슬프네요. 자, 주변국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와 가까운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아시아에 중점을 둔 국가 안보 전략을 지속하고 한미일 연합훈련, 한미동맹, 미일동맹 강화와 한반도 핵 확장 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군사, 경제 모든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주변국과 협력 관계 유지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양보 없는 경쟁과 대만 통일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을 경제하고 하나의 중국, 북중 혈맹 관계 유지를 하면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미중로 관계 등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해법 찾기와 미일 동맹 강화 그리고 아시아에서 맹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서방을 견제하고 푸틴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인도와의 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은 북한이겠죠? 그럼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북한은 사회주의 이상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적 기조로 폐쇄적인 중앙 집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 무력화와 고도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미사일 개발 등 대남, 대미 도발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 관계이자 적대적 교정국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진짜 곳곳이 지내네요. 네. 진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 진짜 만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보적 측면에서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 힘있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대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정말 아찔한 순간들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럴 때 대처 방법으로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국재난안전연구소 김명순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위원님, 그 응급처치를 배워두면 뭐가 좋을까요? 매일 뉴스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잖아요. 이때 불의의 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 앞에 있는 환자의 생과사가 오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거겠죠. 아, 네. 예. 첫 번째는 우리의 안전이 먼저라는 거죠. 주변이 안전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둘째는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저는 응급구조사 김명순입니다.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신분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의사나 약사가 아닌데 함부로 처방하거나 실수하면 그렇죠. 안 예. 되죠. 약은 약사에게, 의료는 의사에게. 예. 넷째는 일단은 우리는 의료인이 아니죠. 네. 그래서 환자의 생사 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최대한 도와줄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의료인이 도착하면 우리는 그동안 했던 응급처치를
말씀드리면서 인수인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응급처치하면 제일 먼저 심폐소생술이 떠오르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하면 진짜 심장이 멈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예,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환자의 심장을 눌러서 뇌와 장기한테 혈액순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륙빈 내 뇌손상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 4분 안에 심장을 얼른 눌러서 뇌에 손상이 오지 않도록 처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빨리 배워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현장 안전 확인. 봤는데 사람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을 보는 겁니다. 네. 양손을 양 어깨에 내놓고 위에서 아래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말 드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통해서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의급한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럼 아까 어디다 신고하라고 그랬죠? 119요. 그렇죠. 그렇죠. 119에다 신고할 때는 정확하게 이름이면 이름, 호칭이 호칭을 불러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하늘색 원피스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하시고요. 검정색 양복 입으신 분은 주변에 있는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네. 그렇게 신고를 꼭 부탁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호흡 확인을 이렇게 보는데 네. 호흡이 이런 반응이 보이면 네. 이거는 바로 심정지 환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곧바로 말한 심장을 억지로 눌러서 혈류를 짜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빨리 이렇게. 빨리 해야죠. 그렇죠. 네. 압박점이요.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점. 손바닥을 딱 펴서 여기 손꿈치를 바로 놓고요. 늑골에 닿지 않도록 손가락을 들어줘서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역삼각형, 옆에서 봤을 때는 엇갈린 11자. 요 상태에서 깊이가 약 5cm 깊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이렇게 압박을 30번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는 곧바로 인고흡을 할 때는 한 손은 이마, 한 손은 하악골에 대고서요. 이마 잡은 손에 엄지와 검지에서 코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심장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 다시 호흡할수록 떼어주고요. 다시 한번 다시 떼어주고 다시 압박 30번 인고흡 도구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할까요? 깰 숨 때까지. 쉴 때까지? 그렇죠. 이 네. 환자의 자발적 호흡이 돌아오거나 119 구급되거나 이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호흡이 들어왔다고 갖고서 그대로 눕혀놓으면 안 되고요. 네. 환자를 돌려서 옆으로 돌려줘야 돼요. 본인의 혀가 또르르 말려서 기도를 막지 않도록 기도를 개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이 성인이잖아요. 네네. 또 어린아이라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배워봤고요. 지하철 같은 데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건가요?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전기 충격을 쾅 줘서 심장을 다시 쿵쾅 쿵쾅 다시 뛰게 하는 기기죠. 이걸 사용하면 생존율이 4배 정도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꼭 배워야겠네요. 물론이죠. 근데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혹시 환자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나라에서 선에 의뢰된 면책법이라고 해서 응급에 대한 법률 법 5조 2항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있으면 정말 주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